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라. 하루가 끝날 때까지 더 역겨운 일을 절대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매일 아침에 두꺼비를 삼켜야 한다. 프랑스의 작가 니콜라 샹코르가 한 이 말보다 더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인용문도 드물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한 말로 잘못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루가 시작할 때 개구리를 먹으면 다시 말해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버리면 그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이 개념을 더욱 적용하기가 쉽게 해석한 것이 신의자 평화주의자인 미국의 윌리엄 스태퍼드가 말한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려는 일상의 규칙이다. 각오를 다지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타이르거나 다른 일을 먼저 해치운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을 미루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먼저 하란 말이다. 그런 것을 바로 우선순위라고 한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해치워 버리는 게 바로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일이다. 토니 모리슨이 동트기 전에 일어난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었다. 모리슨의 아침은 밀린 신문을 챙겨 읽거나 빨래를 개는 시간이 아니었다. 모리슨에게 사용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 시간을 글 쓰는 데 썼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그날 하루를 장악한 것이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기 싫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을 때 아침 햇빛 속에서 조용히 써야 할 글을 다 썼을 때 모리슨은 위대한 작가가 된다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에게 나만의 시간을 주고 있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보너스였기 때문이다. 어려운 할 일을 처리함으로써 모리슨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었던 셈이다. 아침을 온전히 소유했으니 말하자면 그날의 개구리를 먹어치웠으니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여분이었다. 다른 무엇도 모리슨이 이미 승리를 거둔 그 전투보다 더 힘들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그날의 아침으로 이루어지듯이 인생은 하루로 이루어진다. 낮이든 밤이든 젊어서든 늙어서든 언제까지나 미적거리는 것,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패배자의 게임이다. 모든 바보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항상 살아갈 준비만 한다는 것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그들은 먼저 준비할 것이 있고 아직은 그것은 할 기분이 아니라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언제 하겠다는 말일까? 정확히 절대 안 한다는 말이다. 결국 그들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영리해야 하고 그보다는 더 절제해야 한다. 몽테뉴는 말했다. 나는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외운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썼다. 올바르게 살아갈 시간을 계속 미루는 자는 자기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자와 같다. 수트와 과의 말을 바꿔 쓰자면 지금 훌륭해질 수 있는데도 굳이 내일 훌륭해지기로 마음먹는다는 말이다. 미룬다는 것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만한 일이다. 그것은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루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그 마음도 절제할 수 있으리라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려진 잠재력의 묘지는 다른 무언가를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그 일을 할 시간은 지금이다.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그 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하도록 훈련된 육체와 또 예리하고 집중된 정신으로 신속하게 열정적으로 뛰어들자. 바보들은 절제하기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 겁이 많으며 자기의 교일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그들에게는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룰 것이고 우리는 앞질러 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패배자로 남지 않는 법은 패배자로 남지 않는 법. 1959년 플로이드 패터슨은 자기 챔피언 타이틀을 걸고 스웨덴의 건드 선수 잉여마르 요한슨과 싸웠다. 패터슨은 이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의 진영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갈망이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전념에 설 수도 있다. 베트스는 따분해했고 인내심이 없었으며 자신감은 지나쳤다. 그리고 링 위에 올랐을 때 그런 베트슨의 상태가 그대로 보였다. 베트슨은 승리할 자격이 있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모든 격투기 선수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어느 정도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두려움은 정신을 더 예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정신은 둔해진다. 그날의 경기를 돌아보며 페터슨이 한 말이다. 페터슨은 자기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예리하지 않다는 것은 경기장에 있는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었다. 페터슨은 3회에 쓰러졌다. 그것도 7번이나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었다. 강타당한 머리에 피어오른 안개가 그치자 끔찍한 말들이 들려왔다. 나는 챔피언 타이틀을 잃었어. 페터슨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은 그것이 모두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때까지 건투 역사상 통틀어 항상 그랬고 그 후로도 거의 모든 타이틀전에서 그랬다. 일단 챔피언 벨트 잃은 챔피언은 다시는 벨트를 되찾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끝난 것이다. 한번 쓰러지면 조심히 10초를 세는 동안에 일어나지 못했다. 베트슨은 몇 주 동안에 자신을 청하며 후리주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에 몸이 아팠다. 잠도 거의 자지 못했고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베트슨은 KO를 당해서 나가 떨어졌다. 베트슨은 그런 어느 날 베트슨에게 패배해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겼던 건투 선수 아치 무의 편지가 도착했다. 베트슨에게 패배해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겼던 친애하는 플로이드에게 자네 기분이 어떨지 잘 아네. 자네가 계속 낙담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네. 많은 선수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 물론 나도 자네에게 진 것이 너무 싫었지만은 운명이 그렇게 결정했지. 편지는 계속해서 그날의 경기와 패터슨의 전략에서 명백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한 뒤 이렇게 마무리했다. 자네가 공격에 집중하며 그 친구 주변을 빙빙 돌면은 자네는 왕관을 되찾아오는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의 친구 아치무어. 자기 타이틀을 앗아갔던 가장 강력한 적수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과거의 챔피언이 자청하여 이렇게 격려하는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친절과 또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무어는 비아냥거리며 패터슨의 약을 올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어는 패터슨이 다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자비의 순간이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미끄러지던 패터슨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다. 다시 시작하려면 나쁜 습관이 멈추었다. 자기 연민 속에서 질척거리던 시간도 끝났다. 패터슨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경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패터슨은 치욕스러운 자기 패배 영상을 자발적으로 보았고 그것을 보는 고문 같은 시간 동안에 매번 그날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1960년 6월 그날 이후에 정확히 1년 지난 날 플로이드 패터슨은 5회가 절반쯤 지났을 때 잉여마르 요한손을 KO시켰다. 패터슨이 요한손을 얼마나 세게 쳤던지 링을 한가운데 쓰러진 요한손이 의식을 되찾기까지 5분이나 걸렸다. 패터슨은 프로 선수의 역사상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후로 패터슨은 을 포함해서 단 4명뿐이었다. 이 일은 패배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과거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일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우리는 누구나 이 일을 망친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아무 준비 없이 나선다. 체중을 조정하려다가 술을 끊으려다가 도전에 실패한다. 승리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서 창피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실수할 것이다. 우리는 또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절제의 기대를 저버린다. 절제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일까?
아니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지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탓은 아니다. 하지만 패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 탓이다. 포기하는 것은 우리 탓이다. 아, 이 무림 어때?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서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진 것이 분명한 싸움에서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 싸움 자체를 포기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을 포기하겠는가? 그렇다면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체질적으로 차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기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포기한다면 사실 기준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이는 도덕적 완벽주의나 직업적인 완벽주의가 끝으로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다.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취약하며 패배하기가 쉽고 엉망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플로이드 패터슨이 마사 그레임이 그랬듯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싸움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이 일을 망칠 것이다. 세정적이나 나쁜 습관 고치기나 그 무엇에서든 우리는 다시 과거의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모두 보는 데서 실수할 것이고 유혹이나 한순간의 욕구에 무너져서 마땅히 덤벼들어야 할 때 망설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질 것이다. 살면서 어렸던 간에 승리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신을 저슬러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정비하여 재도전할 수 있는가? 경이롭게도 불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 모두 각자의 언어로 7번 넘어져서 또 8번 일어나라는 금을 품고 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패터슨이 그 끔찍한 경계의 3회 이후에 했던 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활동한 대만의 위대한 홈런 타자 오사다 하루는 운동선수에게 진다는 것은 내일 다시 더 나은 시도를 할 기회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기는 일도 마찬가지다. 승리든 패배든 곧바로 다시 시작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프로로 산다는 것의 의미다. 우리가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머무르는 것은 거기가 바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할 수 있으며 가장 잘 맞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가장 쾌활하고 가장 강인하며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상황이나 자기 행동의 결과가 더하는 무게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크를 나치 유대인 대학살을 견디면서 끔찍한 참상을 겪어도 꺾이지 않은 낙천주의자이자 인간의 의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1945년 전쟁이 끝난 직후에 프랭크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말할 수 없이 외로워. 수용소에서는 진짜 인생의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지. 그런데 돌아보니 많은 것이 사라졌음을, 나를 지탱해준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보기 싫어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니 다시 인간이 되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더욱 바닥 모를 고통의 나락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프랑크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프랑크를 계속 이런 상태에서 허우적거렸다면 아니면 심지어 포기해버렸다면 인류가 어떤 것을 잃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는 그러는 대신에 다시 일어났다. 프랑크는 인생의 두 번째 시도에 링에 다시 오른 일의 목표를 갖고 안간히 힘을 다해서 행복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필에서 참혹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의지를 증언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프랑클이 할 수 있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절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운명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 중독과 몰입의 차이. 중독과 몰입의 차이.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잘생기고 부유하게 태어났을지 모르나 신에게 의해서 좋은 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아버지는 냉랭하고 고압적인 사람이었고 집안에는 술이나 약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가족도 여럿이 있었다. 케네디의 몸은 끊임없이 문제의 원천이었다. 개형부터 부신 피부 전증, 처음에는 미식축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입은 부상사로서 더 나빠진
대행성이었던까지 케네디는 거의 항상 통증에 시달렸다. 게다가 케네디의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외상과 힘든 작업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더할 뿐이었다. 이는 케네디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막막함을 넘어서는 극도의 고통이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이 침대에 누운 채 넘어질 때는 또 바닥에 누운 채 과연 일어날 가치가 있을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케네디의 병력을 보고 그가 정상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로 발휘했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어수선함을 느낄 것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케네디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프로카인, 로모틸, 테스토스테론, 진통제, 수면제, 페니실린, 아비타민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썼다. 언젠가 케네디는 영국 총리에게 계속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편두통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의사는 케네디가 암페타민과 진통제를 섞은 칵테일 주사를 맞은 것을 알고는 말리려고 했다. 그러자 말로 좀이라도 해도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요. 라고 케네디가 말했다.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 케네디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질 뿐이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경고하는데도 케네디는 쇼핑하듯이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미심쩍은 의료업자들은 대통령 집무실에 자기 삶에 불러들였다. 케네디가 먹은 약들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해를 입혔다. 케네디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우울증이 케네디를 삼켰다. 케네디는 명료히 생각하려고 하면 안개 속에서 헤매고 다니느라 애쓰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약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서 엄청나게 강력한 항정신 병력이 스텔라진 처병까지 받아냈다. 역사는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의 긴장감 넘치던 13일 동안 보여준 차분하고 현명한 자질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의 무모한 약물 편력이 수백 명의 사람에게 매일같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약을 먹는 것은 극도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케네디가 스텔라진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의사가 그에게 즉각 그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한 말이다. 이런 통증과 쾌락 둘 다에 해당한다. 통증과 쾌락은 몸에서 느껴지지만 우리가 항상 보호해야만 하는 정신과 기분, 즉 절제에 영향을 미친다. 허용되는 약물과 치료법이 있을까? 물론이다.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절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픽테토스는 고문으로 뒤틀리고 골절된 다리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았다. 만약에 그 고통을 완화해줄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에픽테토스가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육체는 노화할 것이다. 심장에 병이 생길 것이다. 케네디의 문제는 자기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해줄 마법의 아력 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다. 케네디는 성관계의 약을 도구가 아닌 도피처로 사용했다. 통증은 케네디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없애고자 그가 내린 나쁜 결정은 그의 잘못이었다. 사실 케네디의 요통에 실제로 효과를 낸 치료법은 상당히 단순했다. 케네디가 약물을 사용하는데 반대했던 그 의사는 그가 윗몸을 일으키기 한 번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대통령에게 말했다.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곧 몸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다시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스트레칭과 숨쉬기 운동, 근력 운동과 체조를 하면서 케네디는 신체의 가동성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통증 강도도 훨씬 갈리기 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생님을 10년 전에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케네디가 그 의사에게 말했다. 허리 보호대 사용도 그만둘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암살되던 당시에 케네디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는 심하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고정된 표적이 되었다. 신선한 공기와 운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노력 없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 케네디 의사 중에서 필굿 박사라는 별명으로 불린 의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과 같다.
그들이 부리는 노래는 달콤하지만 되게 치명적이다. 그린드 사람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이 사실을 무시한다. 적어도 신체적으로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신이나 심리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온갖 종류의 실험적인 향정신적 약물을 사용하면서 이런 행동을 묘사하는데 그 일을 한다. 더의 행동학 마약의 펜타닐의 급속히 확산이 기승을 부리며 자기네 주변 서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도 세상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 중독 과다 복용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오피오이드 위기로 휘청거리는데도 그런 표현을 쓴다. 약물은 갖고 장르쳐도 되는 물건이 아니다. 마약으로 사용으로 의식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충동을 피하는 것이 절제의 역할이라고 했던 교황 요한 바로 2세의 말이 옳았다. 육체뿐 아니라 이성의 기능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성의 힘을 무디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우리 몸의 화학작용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고통에 맞서 싸우며 매일 조금씩 치유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가 있다. 아무도 이 필연적인 고통 때문에 케네디가 택한 길이 겉으로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처럼 단 하나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약 또는 통증이나 근태의 절망에서 구해줄 기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고통에 빠진 사람을 먹이로 삼는 도사나 의사에게 자속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희망 때문이다. 도피의 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것은 경계해야 하고 지극한 행복감을 약속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커다란 고통을 줄 공산이 크다. 우리는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케네디에게는 원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도 절실히 필요했다. 이런 일은 자기 절제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려운 것들을 직면해야 하며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진전을 쌓아가며 천천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치료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적어도 따르는 부작용은 아주 적다. 매일 조금씩 치유하는 일은 아무리 부당하고 불쾌하더라도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 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는 이를 가리키는 단어로 견뎌야만 하는 것을 뜻하는 엠메네테아가 있다. 루게릭은 야구의 경력을 길게 이어가려면 다친 채로도 경기해야 하고 그것이 삶 자체의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 팀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루가 오른손 중지가 골절되었을 때가 기억난다. 루는 베드로 공을 칠 때마다 그 손가락이 아팠다. 공을 잡을 때는 너무 아파서 거의 뱃속이 뒤집힐 정도였다. 루가 얼굴을 찡그린 것이 보였다. 하지만 루는 계속 남아서 경기를 치렀다. 204번째 경기 도중에 게릭은 극심한 요통이 찾아와서 똑바로 서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이었다. 이렇게 끝이 났을까? 걱정하는 사람에게 게릭은 말했다. 털어낼 거야. 그게 내가 항상 해온 일이니까. 설이나 아니면 더 나쁜 것에 의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게릭은 그러지 않았다. 게릭은 맑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했다. 그리고 계속 남아서 경기를 치렀다. 때로 통증은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경고음, 암시일 수도 있다. 그레그 포포비치가 기꺼이 벌금까지 내면서 선수들이 쉬도록 한 이유다. 근본적인 고통이 고통스러운 부상과 진통제보다도 나았다. 케네디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을 벌어졌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위험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륜을 저질렀으며 자기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자기 한계를 부인할 방법을 찾는 데만 관심을 뒀다. 케네디의 몸은 그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했다. 의사들도 케네디에게 경고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케네디는 다 무시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더없이 강인했다 하지만은 누구라도 자기 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다. 여왕은 지름길이 아닌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의지했다. 며칠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서서 보낸 뒤에 아파하는 어느 외교관의 젊은 아내에게 여왕은 이렇게 조언했다. 이렇게 두 발을 딱 심듯이 놓아야 해요. 항상 두 발이 평행이 되도록 체중이 고루 분산되게 해야 해요. 그러면 돼요. 물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육체와 정신이 절도 있고 착실하게 침착하게 협력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